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하나요.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하나요.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하나요.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 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래는 이 오리나 연구원이 이거 사회 보는 거에 뭐 유노스통 이렇게 막 손 들고 그러는데 오늘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큰 기대는 이제 원래 오늘 이 자료 중국의 떼는 외출 이게 저번 주 금요일 날 5명이서 같이 썼더라고. 네. 왜 이렇게 많이들 같이 썼는지. 그래서 중국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 자료도 나왔던 것 같고 또 저번 주 금요일 날 그래서 뭐 화장품, 음식료 이런 거, 음식료 된다. 의류 다 줬어요. 그래서 FNF 같은 거, 뭐, 일종의 마이콜, FNF 마이콜하고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어쩌면 오늘 내용이 지금 저도 리테일 가가지고 이제 시장 분위기 이렇게 보면, 하여튼 좀 시장이 좀 더 활기 가지려면 중국 쪽이 좀 긍정적인 뉴스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중국 경제 얘기도 듣고, 또 하나는 오늘 전배순 연구원이 팀장이 하도 중국도 뭐 맨날 금융 뭐 위기 온다 뭐 이런 말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중국 은행주 사도 된다 뭐 이런 논리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에 관한 참 재미없게 한다고 논리에서 그런 얘기인데 하여튼 중국이 정말 리오프닝 관련된 게 모멘텀이 강한 건지 뭐 그런 얘기 일단 최진현 연구원이 좀 해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중국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리 다 선반영하면서 다 땡겨놨고, 근데 이제 좀 고민되는 시점이 세미나를 다니면서 많이들 듣는 질문이 그래서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나요? 근데 또 이제 점점 의구심이 생겨요, 많이들. 정말 중국이 소비 강해? 왜냐? 실제로 이번 춘절 때 중국이 보여줬던 소비가 기대 이하였거든요. 그러니까 리오프닝이 되고 유동 인구가 많아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지표상으로도 그렇게 나타났고요. 그런데 이게 일부 상가들이나 이렇게 제 중국에 있는 동문들 물어보더라도 그냥 윈도우 쇼핑에 그치고 있다는 사실이죠. 갔는데 보기만 하고 안 사는 거예요. 특히나 이번 춘절 때 여행 매출 같은 경우에도 2019년을 갖다 여전히 언더했고요. 그럼 진짜 소비가 좋아진 게 맞는가?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좀 이제부터는 저희는 좀 팩트를 갖다 놓고 보자 정도로 정리해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말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다녀보시면은 중국 기대를 너무 많이 반영했나 벌써 그런 얘기를 나오나? 그쵸, 많이 나오죠. 결론부터 궁금해. 이거 좀 조급해져가지고 성격이 많이 반영한 것 같아? 아니면 아직도 반영할 게 많이 남은 것 같아? 저는 아직은 남았다고는 보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너무. 그거, 이게 리서치 아니게 편하게 얘기할게. 아니, 뭐, 반영했다, 아니다 물어보면, 뭐, 반영을 많이는 안 한 것 같지만, 이렇게 양다리 걸치는 거 말고, 그냥 궁금한 거야, 당신 생각이. 저는 그냥 한 대 맞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꼭 한 대 꼭 맞아야 내가 좋아진다는 거야? 왜냐면은. 중국 소비가 좋아져, 안 좋아져? 전 좋아진다고 봐요. 좋아지는데 지금 많이 안 좋아. 아직은 뭐 출전에서 많이는 안 보였는데 이제 확 좋아질 것 같아. 어떨 것 같아? 좀 확인해야 될 지표가 남았다라 보거든요. 두 가지. 하나는 부동산하고 고용. 빠져나가는데 최지혁 연구원이 이제 대표님께서 확실히 포지션이 바뀌시면서 이 직접적인 이제 뭐 의견 갖고 중대 빠져나가는 것보다 궁금한 거. 뭐 지금 뭐. 근데 저는 뭐 빠져나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가지고요. 오케이, 좋았어. 가봅시다. 예, 그림 1번 봐주시면 일단 저는 사실 어쨌든 저축률 높으니까 소비 더 할 거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인가? 근데 아직까지 소비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그래서 저는 좀 이제부터 중요한 게 숫자입니다. 결국 그래서 정책이 중요할 테고요. 그 숫자를 만들어낼. 그래서 저는 제 딴에서는 뒤에서 파트별로 다른 섹터분들께서 있으시겠지만은
제 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정책을 통해서 올해에 있어서의 보복 소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전개되면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전개될 것인지, 이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림 1번을 봐주시면은,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올해 1월 달에 열렸었던 지방정부 양회를 좀 주목을 했어요. 3월 달에 뭐 중앙정부 양회에서 뭔가 서프라이즈하게 나올 거야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저는 3월 달 중앙정부 양회는 기대도 1도 안 하고 있고요. 야, 그럼 오늘 아침 기사 봤더니 이번에 양회 기대가 높다 하는데 일도 하지 말라고요? 저는 사실 기대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원래 지방정부 모아놓은 게 양회니까. 예. 결국 지방정부가 훨씬 더 양회 내용이 훨씬 디테일하고 정책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다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 양회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31개 지방정부의 양회를 다 뜯어봐서 본 결과 올해 보복 소비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정책 메커니즘을 이 그림 1번으로 다 담아놨다라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 이거죠. 보복 소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보복 소비와 관련해서는 누구나 알다시피 뭐 오프라인 소비 다시 활성화하고 당연히 사람들 다닐 테고, 이와 관련해서 부동산과 연계되는 주택 관련 소비. 왜? 전체 소매 판매의 38%가 주택 관련 소비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부양책을 갖다 좀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전년보다 좀 더 세게. 근데 더 중요한 점은 보복 소비 관련해서 인프라와의 시너지죠. 뒤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지만은 인프라와의 시너지를 놓고 봤을 때 올해 소비는 2019년 이상으로 넘어설 수 있다라 저는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결국 부동산은 소비랑 전반적으로 연계되어 있어요. 부동산이 무너지면은 소비가 무너지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2020년 8월 달 중국이 부동산 디레버리징 한다고 선언했었을 때 그냥 중국을 놔버렸거든요. 근데 지금부터는 전혀 다른 시장이 열리고 있죠. 지방정부 단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부동산의 부양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 부분에 좀 더 저는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고, 이 역시도 소비와 연계될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부동산 투자든 보복 소비건 결국 고용이 안정돼야 돼요. 왜냐? 저축률이 높다라는 거는 실업률이 높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결국 단순히 제로 코로나 때문에 소비를 못한 게 아니라 고용이 무너졌기 때문에 소비를 못하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 고용과 관련된 대책이 이번 지방정부의 핵심이었는데, 리오프닝 관련돼가지고 서비스업의 고용이 정상화라던가, 또는 미중 간의 기술 자립 문제 때문에 이들 단에서의 고용 정상화라던가, 고용 확대라던가, 다 긍정적이지만, 조금 더 저는 추가로 유의미한 부분은 지방정부들이 일제히 노동시장 유연화를 갖다 얘기를 했어요. 즉, 쉽게 자르되 쉽게 고용하겠다라는 시장, 미국처럼 전환하겠다라고 공산국가인 중국 지방정부들이 일제히 얘기를 했다는 사실이죠. 이를 통해서 법정 퇴직 연령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 같은 세 가지 정책을 통한 정책의 메커니즘 통해서 올해 보복 소비를 지원 사격하겠다라는 방향성, 우리가 좀 더 주목하는 부분이겠고요. 하여튼 보복 소비를 소득이 고용이 괜찮아지니까 소비가 좋아진다 이 얘기하려는 건가? 맞습니다. 결국 그 시점도 중요할 테고, 근데 중요한 점은 그와 관련돼서 정책들, 결국 부동산, 그리고 소비 지원책, 인프라, 고용, 오케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보복 소비로 초점을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보복 소비 있겠죠.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 맞습니다. 것들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좀 소비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소비.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책단에서 페이지 11페이지 보시는 것처럼 이 소비와 관련해서는 올해 소매 판매 목표치 지방정부들이 사실 거의 웬만한 부분들은 다 하향 조정했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하향 조정했으니까 올해 소비 안 좋아? 이게 아니라 작년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있었고 올해는 없다라는 이 정책의 유무가 이제부터 판가름이 크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봤었을 때 소비 부양책은 뭐 별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도 제가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해놨긴 했지만은 31개 지방정부의 소비 부양책을 그냥 간단 명료하게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결국 소비 페스티벌이라던가 영화제라던가 야외 행사를 갖다가 많이 열게 해서 사람들을 바깥으로 끄집어 나오게 하겠다는 게 정책의 정책일 테고, 두 번째는 이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주택과 관련된 소비를 이끌기 위해서 2구 환신 가전 하향이라는 정책을 한 번 더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소비 쿠폰 발행해주고 소비 관련해가지고 대출을 갖다 연락주겠다는 거죠.
더 중요한 핵심은 저는 이 15분 도시 생활권이라는 메시지가 되게 의미가 있다라 봐요. 이게 뭐냐면은 이 도시의 이동이 이제 15분 만에 다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 3년 전만 하더라도 1시간 도시 생활권 구축을 통해서 소비를 유도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에는 15분 도시 생활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바로 진짜 소비랑 연결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교통 15분 안에 가서 뭐 왜 야외 활동하라. 그쵸. 영화도 보고 맞습니다. 연극도 보고 맞습니다. 나가려면 옷 입어야겠네. 그쵸. 쇼핑도 하고. 그쵸. 쇼핑도 하고요. 아니 저번 주 금요일 날 오주 영혼이 계속 FNF 얘기했는데 내가 하도 딴지 걸었었기 때문에 옷들도 많이 사겠네. 그쵸. 결국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좀 더 초점 맞춰져 있는데 질문. 네. 원래 옛날에 중국 소비하면은 우리나라 그때 뭐 이구환신 가전하양 이런 것들이 가전제품 많이 팔렸잖아요. 근데 그럴 것 같지 국내는 않죠? 아니에요. 저는 중국 기업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로컬만 팔릴 거 로컬 아니에요. 중심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차별이 되게 요번 중국 리오프닝은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게 한국에 익스포저 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많지 같아요. 않다는 게 문제점인 그치. 거죠. 왜냐하면 2015년 때 우리가 봤잖아요. 결국 한국의 코스피 EPS 그로스랑 중국의 제조 PMI랑 완전히 서로 따로 놀기 시작했다라는 따로 거. 놨어요. 그 말즉슨 이제 우리나라가 중국에 파는 게 별로 없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건 알고 계셨으면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지난 13차 5개년 계획 동안 중국이 어떤 인프라의 목표 이제 좀 목숨을 걸었냐면은 철도예요. 왜? 지역과 즉 성지역과 성지역 간의 물류망을 연계를 해가지고 유통망을 활성화시키는 거였거든요. 근데 2020년부터 계획했던 거는 앞으로의 14차 5개년 계획은 도시와 도시를 연계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하철이죠. 이걸 통해서 도시의 여가 소비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 14번에서 보신 것처럼 그럼 이 도시 인프라와 관련된 지하철 이제 어느 정도 왔는가? 거의 끝났어요. 더 이상 깔 것도 이제 거의 없습니다. 지하철 인프라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2020년 때 거의 정점을 찍었고 2022년 동안 계속 다 깔아서 14차 5개년 계획이 아직 끝나기도 3년이나 남았는데도 90% 달성을 했어요. 그 말 즉슨 인프라 이미 다 구축이 됐다는 소리죠. 개통이 됐어요. 그래서 그림 15번을 봐주시면은 이거는 중국의 지하철 전체 길이랑 중국의 도시민들의 1인당 평균 외식 소비의 추이입니다. 뭐 사실상 외식 소비지만은 일반적인 소비라고 형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봤었을 때 기본적으로는 두 추이가 같이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런데 2020년 때 서로 엇갈려 버리죠. 왜? 누구나 알다시피 코로나. 그 말 즉슨 이제는 2020년과 다르게 서로 위드 코로나 시대예요. 결국 완전한 리오프닝 갖다 이제 중국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말 즉슨 중국인들의 이제부터 밖에 나가서 하는 리오프닝 관련된 소비는 2019년으로의 정상화를 목표로 해야 될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우리가 바라본다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15분 도시 생활권의 이걸 통한 소비는 저는 좀 더 유의미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즉 2020년 때 분명 지방정부들이 일제히 1시간 도시 생활권 구축해서 소비하겠다 했는데 이젠 다 구축이 됐고 지하철이 그 말씀은 이제부터는 진짜 인프라 환경 구축된 상황에서의 소비이기 때문에 전혀 달라진 우리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겠는가. 인프라와의 소비의 시너지가 이제부터 나와야 될 시점이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동산입니다. 이 부동산과 저는 좀 중국의 소비랑 연계돼서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일단 부동산 결국 중요한 점은 전체 GDP에서 30%에서 35%를 차지하는 게 부동산이죠. 단순히 부동산 건설업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소비다 같이 다 연계해야 되니까요. 이 부동산이 중요한 이유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소비, 투자. 결국 이 세 가지를 갖다 중국이 부동산을 갖다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일 텐데 중국은 2020년 8월부터 원래는 디레버리징 해가지고 규제를 강화하면서 부동산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사실상 뭐 재무 건전성 갖다 높이기 위함이죠. 그런데 왜 어째서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었느냐? 이게 문제가 계속 노출되고 있거든요. 왜? 부동산이 단순히 부동산에 멈춘 게 아니라 소비랑 연결돼서 그리고 주거난까지 문제가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죠. 요 그림 16번을 봐주시면 상단 차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생애 첫 주택담보대출 금리인 LTV 금리의 하한선을 이번에 아예 해제해버렸습니다. 분양가가 3개월 연속 하락할 경우에는 해제해버렸어요. 결국 하단 차트 보신 것처럼 미분양 비율을 갖다가
억제하겠다는 방향일 텐데 어째서 이 같은 부동산의 완화 조치를 하는 것인가? 결국 소비입니다. 첫 번째 소비일 텐데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주택 관련 내구재 소비죠. 이 표 8번에서 봐주시면은 이 주택 관련 내구재 소비는 전체 소매 판매에서 38%를 차지해요. 그럼 어떤 애들이 부동산 경기가 반등을 했었을 때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대표적으로 이 표 8번은 과거의 스탠스 따라 평균적으로 어떤 제품들이 먼저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추이입니다. 제일 먼저 당연히 건축이나 인테리어 쪽, 두 번째로는 가구 쪽, 이쪽이 가장 먼저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세 번째, 부동산 경기가 반등을 하면은 세 번째로 반영을 하는 게 가구 쪽 다음에 가전이에요. 그러니까. 그쵸? 옛날에는 가전 자동차가 팔렸는데 우리나라. 그쵸? 그 다음에 가장 마무리 수순으로 넘어가서는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결국 이 부동산은 중국 단에서는 소비의 추가적인 하락을 방어하겠다는 목적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전 하향 이구환 시를 갖다 또 한 번 강화했다는 발언이 나왔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 18번을 봐주시면은 아직까지는 부동산 거래량이 사실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예요. 보시는 것처럼 그림 18번에 중국인들의 저축 성향이 여전히 투자 성향보다 높아요. 그 말즉슨 부동산 단에서의 투자가 여전히 활기가 안 이루어졌다라 볼 수가 있겠죠. 실제로 거래량도 그 같은 지표를 말해주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코로나의 계절성을 생각하면 언제 부동산 거래량이 회복될지 갖다 알 수가 있어요. 코로나가 계절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추운 겨울 또는 더운 여름에 우리 인간은 실내에 모이죠. 그걸 피하려고요. 그러다 보니 확진자가 높죠. 그 구간대마다. 이거는 유가가 알려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본다면 지금은 거래량이 외부 활동이 그렇게까지 많지 못해요. 다만 이게 그러면은 진정되는 국면이 언제냐? 바로 봄이죠. 결국 4월 달부터가 거래량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국면이 되지 않겠는가. 결국 그렇게 된다면은 이 주택과 관련된 투자가 활성화되고 주택과 관련된 소비 관련 부분들이 회복이 된다면은 소비의 추가적인 하방 리스크를 완충시켜주지 않겠는가라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지방정부의 부양 여력을 또 한번 제고시킬 수 있다는 점이죠. 중국의 재정 지출의 85%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담당하고 그 지방정부의 재원은 70%가량이 부동산에서 옵니다. 그러면은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면은 지방정부의 재원이 확보되고 이게 부양책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앙정부의 부양책보다는 지방정부의 어떻게든 부동산이 살아나서 지방정부의 재원이 확보되는 게 부양책의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될 수 있죠. 그림 21번을 봐주시면은 여기까지는 12월 달 지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부동산이 유의미하게 반등이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근데 1월 달 지표, 즉 지난주에 발표된 1월 달 지표에서는 반등이 이루어졌어요. 그 말즉슨 이제부터는 중국의 부동산 하방 리스크보다 좀 더 완충되는 부분을 갖다 놓고 본다면은 보시는 것처럼 짙은 파란색 선, 지방정부의 토지 매각 이익 그로스가 개선되면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소비 부양책의 여력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결국 뒤에 이제 전배성 팀장이 말하는 중국이 원래 걱정 많이 했잖아, 우리가. 네. 중국이 결국 부동산도 터지고. 그러니까 금융권의 자산이 좀 부실해질 수 있다, 뭐 그렇지. 이런. 그런 거였는데, 예. 그거 보면 그럴 가능성이 낮아진 거네. 그런 관점에서 같이 좀 생각을. 그러니까 사실 요즘 최근에 글로벌 주식시장이 좀 돌아섰던 이 배경이 많이들 뽑는 게 일본이나 중국에서 그 유동성이 좀 나아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건 알지. 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거 보면 이런 게 다 크레딧과 연동되는 거니까. 그렇죠. 중국도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방 리스크를 갖다가 완충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고 있으니까 실제로. 그래서 궁금한 거. 사람들이 이렇게 뭐 우리가 현재 글로벌 증시의 어떤 리스크 선호를 평가절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니야. 뭐 중국, 일본에서 YCC하고 뭐 중국 풀어줘서 좀 올라온 건데 이쪽에서 멈춰가 아니라 이건 계속 지속된다는 얘기잖아, 당신 말은. 당분간은 그렇죠. 결국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진영이가 항상 이제 조건을 당분간은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건데, 기간을. 전 못해도 올해 말까지는 계속 이어지지 그 않을까. 정도면 꽤 쭉이야. 당분간 하는데 한두 달 생각하는 거였잖아. 올해 말까지는 계속해서 중국 유동성을 공급한다. 어쩔 수 없어요. 부동산이 돌아서도?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착공이 중단된 애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어떻게 생각해? 전배승 연구원 생각에는. 제가 뭐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저는 이제 그 은행들 은행들 상황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상황들 이렇게 보고 하면은 이따 좀 뒤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 네, 그러니까 그 중국의 그 은행권은 이제 경제 내 계속 유동성을 공급해야 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경기가 원래는 이제 은행의 대출이라는 게 경기가 안 좋아질 때는 좀 줄어들고 그치. 경기가 좋을 때 이제 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이런 게 일반적인데 중국 은행권의 특징은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거의 이제 일정한 대출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특히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가 은행들로 하여금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 자금을 공급해야 되는 역할을 거의 하기 정부의 때문에 지배하에 다 있으니까. 네, 또 대표적인 은행들이 다 국유은행이기도 국유은행이니까. 하고 그래서 뭐 말씀대로 이제 좀 완화적이고 계속 이렇게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조금 펼쳐왔던 상황이 지금 이어졌고 제가 지금 시점에 이제 중국 은행주가 괜찮다라고 하는 거는 이 기조가 아까 뭐 연말까지 정도는 이어지는데 뭐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후에 글로벌 은행주들이 급등을 할 때 21년 뭐 22년 작년까지 급등을 할 때 중국 은행주는 계속 부진했었거든요. 그랬었구나. 예. 근데 뭐 금리 인하를 했기 때문이죠. 중국은 계속 금리를 내렸기 때문인데 그 인하 사이클이 이제 조금 종료되는 시점에 임박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그러니까 생각을 사실 시장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은 항상 중국이 터질 거다 했는데 오늘 이거 둘을 좀 녹음하려고 했던 게 그러니까 터지지 않는 것일 뿐더러 사실은 유동성 공급 역할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그렇죠. 되는 거죠. 그렇게 열어주고 있죠. 오케이. 그게 지속된다는데 다음 세 번째는 이제 투자인데요. 결국 제가 볼 때는 올해 9월까지는 수출 기여도는 GDP 성장에 있어서 전 낮아진다고 봅니다. 왜냐? 최종 재단에서 최대 소비국인 미국이 결국 부동산이 위축됐고 그럼 관련된 내고제 수요는 위축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이. 소매 판매나 실업률이 좋다고 나오는데 그건 후행 지표예요. 크레딧 카드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건 소비 여력이 점점 약화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미국의 소비가 약화된다? 결국 중국 단에서는 수출 기여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의미할 테고 그럼 뭘 해서 이걸 상쇄해야 돼요. 그게 뭘까? 인프라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 부동산으로 보고 있는 거죠. 왜? 작년도에 이미 인프라를 했기 때문에 그로스 자체가 기저를 놓고 봤을 때 더 드라마틱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제가 본다면 결국 수단은 부동산밖에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동산을 봐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난 1월 달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 단에서 이 부동산 디벨로퍼들 단에서 3대 레드라인을 해가지고 재무 건전성을 갖다 위한 규제들을 좀 더 완화해 주겠다라는 메시지를 담아줬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의 부동산이 무너진 원인이 이 3대 레드라인 때문이었거든요. 2020년 8월 달에 인민은행 총재가 직접 나서서 이 3대 레드라인 설정해가지고 디벨로퍼들이 더 많은 대출 갖다 못하게끔 묶어버렸어요. 손발을 묶인 거죠. 결국 신용경색이 발생했던 건데 처음에야 그림 22번처럼 재무 건전성이 좋아져가지고 보시는 것처럼 이제 부실 기업들이 점점 없어지는 그림처럼 보였었습니다. 근데 2021년 이후부터 보면은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디벨로퍼 단에서 신용경색 문제가 발생했지만은 어쨌든 재무 건전성이 좋아졌었는데 문제가 실수요가 무너졌다는 거죠. 부동산 단에서 실수요까지도 규제를 걸었다 보니 주택수요 단에서 이게 무너지니 디벨로퍼들은 매출이 무너져 버렸죠. 매출 무너지니까 신용경색에 매출까지 무너지니 어떻게 됐느냐? 결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헝다 리스크 같은 디폴트 리스크가 터졌었고 뒤이어서는 착공이 이제 기존에 지금 준비하던 건설 프로젝트들이 다 중단하기 시작해요. 왜? 이자 상환할 능력조차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결국 주거난이 발생합니다. 공산당이 가장 우려하는 바로 이 사회적 문제, 주거난이 연결고리가 돼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랴부랴 부동산에 대해서 더 많은 규제 완화가 작년 7월부터 연계됩니다. 대출을 한 번 더 열어주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벨로퍼 단에서 한 번 더 규제를 완화해줘서 이들의 재무 건전성 건전화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두고 건전화시키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림 25번 봐주시면은 상단 차트에 실제로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자금 출처를 놓고 보면은 국내 대출 단에서 작년 7월부터 열어주기 시작했었어요. 좀 더 빠르게 열어주기 시작합니다. 이 말 즉슨 디벨로퍼 단에서 좀 더 규제 완화 수준, 특히 이번 지방정부 양해에서 모든 지방정부들이 일제히 건설 사업이 중단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을 보장해 주겠다 했어요. 이 말은
자금 지원 계속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대출 열어주겠다 이거죠. 그동안 닫아놨다는 걸. 그렇게 되면은 결국 디벨로퍼 단에서 개발 투자가 해보게 될 텐데 지금의 근데 대출을 열어준 거는 사실 그림 26번 보시는 것처럼 아직까지 디폴트 리스크가 높기 때문에 이걸 롤오버하기 위한 수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디벨로퍼들의 정크본드 만기 비중을 보면은 올해 상반기 때 역대급으로 집중돼 있어요. 그 말즉슨 디폴트 리스크 여전히 상존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지금의 유동성 완화는 이들 단에서 롤오버를 갖다 위함이고 결과적으로 올해 하반기 때 그럼 좋아지는 형국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것들 집도 공급하고 해야 되니까 좀 문제 있는 것들을 갖다 정부에서 돈 대줘가지고 넘기게 하고 있다. 맞습니다. 근데 이게 완전 해소된 건 아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는 아니죠. 근데 이게 결국 올해 연말까지로 놓고 보면 계속 해소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걱정하는 사람들은 이게 터질 수 있다고 중국 걱정 많이 했는데 하여튼 올해 말까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 네, 결국 이렇게 봅니다. 중국 부동산이 왜 무너졌는가? 부동산 경기가 무너져서 무너진 게 아니라 순서가 잘못됐어요. 정부가 돈줄을 갖다 쥐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반대로 정부가 작년 7월부터 계속 돈줄을 풀어주고 있어요. 그럼 그 반대 상황에 와야 된다고 볼 근데 수가 그걸 있겠죠. 떠나서 그냥 중국 가면 옛날에 TV 같은 데 봐서 보면 막 집전 2선 도시, 3선 도시 보면 집 지어놓고 다 비어있고 막 이런 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건 어떻게 됐어요? 근데 그거 같은 게 아직까지 근데 그런 문제들이 지금은 더 심각해진 상태죠. 방금 전에 집이 왜냐면 지금은 부족하다. 아예 건설을 못한 상태로 그러니까 중간에 짓다 만 상태로 아예 입주를 하라고 하건 있으니까요. 창문도 없이. 근데 이제 그걸 갖다가 전부 다 해소해버리는 거죠. 입주 예정자들이 입주를 못해요, 이러니. 결국 사회적 문제죠. 집이 약간 모자르다고 해서 그런 얘기야. 그런 것도 집들이 많이 넘쳐나지 않아요? 근데 집이 모자르다. 결국 근데 우리가 재고를 그럼 보면은 이 재고가 완전히 해소돼야지만이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까요? 아니면은 재고가 좀 진정돼야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까요? 저는 재고가 0으로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 보거든요. 왜냐면 원자재를 제가 보기 때문에 원자재가 제로로 될 때까지가 가격이 상승한 것은 아니라 재고 레벨에 따라 가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즉 경기죠. 그럼 부동산 경기도 마찬가지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들어갔고 그럼 재고 레벨이 어느 정도 진정된다면은 활성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저래가지고 헝다가 터졌잖아요. 네. 헝다 터졌었는데 이제 그 상처는 거의 아물었다. 이제 거의 아물었다. 뭐 좀 진정됐다 정도?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약간 미숙한 정부라 저는 늘 해석을 해요. 왜냐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2008년에서 2009년 금융위기 때 중국이 취했었던 정책은 부양책인데 어떤 부양책? 소비 쿠폰 다 발행하는 거였어요. 돈 쥐어줘가지고 사라. 근데 그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은 기업들이 소요 조사를 잘못해서 공급 과잉 시달렸죠. 그래서 중국 정부는 뒤늦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부양책 할 땐 감세를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늘 감세만 해요. 그리고 2021년만 하더라도 탄소 중립 정책 하겠다 하면서 과도하게 했다가 석탄을 억제하다 보니 전력난 발생해서 경제 성장률 다 꼬꾸라졌죠.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석탄 발전을 줄이면 그만큼 신재생이 올라오는 만큼을 줄이는 현상으로 바꿔야겠구나. 이번에도 같은 맥락이에요. 디벨로퍼 과감하게 죽일라 했다가 오히려 주거난이 문제 발생하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결국 순차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거죠. 이 다음에 주거난이 생기니까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랬던 거야. 중국에 저렇게 맨날 집이 쌓여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주거난은 집이 쌓여 있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창문도 없는 집들이란 거죠. 콘크리트로 만들어졌는데 창문도 없고. 적어가지고 주면 되지 않나? 근데 이제 그런 애들이 착공이 중단돼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런 상태로 그냥 입주를 하라는 거고요. 근데 그러면 입주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로 주거난이거든요. 이 실질적인 주거난. 해결할 수 있는 주거난 같아서 오케이 알았어. 그 다음을 봤을 때는 저는 고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사실 제 딴에선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게 이제 아까 계속 이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소비가 언제 좀 폭발적으로 늘 거냐? 네. 소비 그 느는 거 나오면 전 세계가 열광할 거 아니에요? 중국이 소비한다 뭐 하고 하면 우리나라도 뭐 팔린다 이런 얘기 나올 때 한번 봅시다. 네, 23페이지에 그림 27번 보신 것처럼 이것 때문에 세계에서 작년 말부터 계속 열광했었죠. 중국의 보복 소비를. 즉 가계저축이 역대급이다. 그림 28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왜 저축률이 높아졌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고민을 안 하고 있어요. 고용이 안 돼서다. 저는 실업률 높아서 봅니다. 결국 저도 사실은 예전에 군에 전역하고 나서 군에 있을 땐 돈을 받았으니 소비를 했어요. 근데 전역하고 나서는 취업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취업 안 불안하니까. 돼서 나 바로 취업되지 않았나? 예, 여기 회사로 근데 한 2개월 텀이 있었습니다.
2개월 갖고 그랬지. 근데 어쨌든 2개월 동안 누가 보면 한 2년 논 줄 알겠다. 근데 2개월 동안 어쨌든 소비를 못 해요. 왜냐면 그때는 또 합격이 되게 늦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소비를 못 하죠. 그런데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고용이 안 돼 있는 상태, 고용 시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소비를 안 하는 거거든요. 투자도 안 하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실업률과 저축률은 같이 가기 때문에 이걸 같이 보면은 저축 잔액이 높기 때문에 중국은 소비를 할 거야가 아니라 저축 잔액이 높다는 건 실업률이 문제니까 고용이 되고 나서 소비를 하겠구나. 그래서 보복 소비를 갖다가 시간을 두고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저축해놨는데 고용되고 나면 저축했던 돈 쓴다. 다 쓴다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림 29번을 보시는 것처럼 중국의 코로나 위기 동안 제로 코로나 정책 동안 소비도 둔화된 건 맞아요. 제로 코로나 때문에. 근데 가처분 소득도 같이 둔화돼서 소비자 심리가 완전 꺾여버렸다는 게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1월 달에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가 먼저 고용을 안정시켜서 소비를 유도하라는 대책을 주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알아요. IMF 보고서 선상에도 저축률이 높다는 거는 실업률이 높다라는 거다라고 계속 지적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정부 양해에서 고용과 관련된 대책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림 31번처럼 올해 신규 고용단에서 목표치 타겟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더 상향 조정을 했어요. 근데 뭐 지방정부의 타겟은 사실 중앙정부의 타겟과 약간 좀 갭이 있다 보니 그렇게 유의미하진 않은데 그나마 유의미하게 본다는 거는 어쨌든 작년보다 목표치를 더 많이 상향 조정했다라는 점, 그만큼 의지라고 볼 수 있겠고, 더 중요한 점은 그럼 언제 소비가 이루어질 것인가 놓고 봤었을 때의 대책인데, 어쨌든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뒤에도 제가 표를 나열했지만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고용 대책을 마련했어요. 첫 번째, 리오프닝이 되면은 당연히 서비스업 고용이 좋아져요. 전체 고용 시장의 60%가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리오프닝이 되면은 당연히 호텔, 요식업 이런 애들이 다 좋아지죠. 관광이라던가 이쪽에 고용이 개선될 테고, 두 번째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이들 단에서의 또 고용 효과가 커요.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건설의 착공을 다시 보장해줬기 때문에 이들 단에서도 고용을 갖다가 다시 또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기본적인 거고, 두 번째, 미중 간의 기술 갈등이 있기 때문에 반도체라던가, 그래서 기술 자립을 명목으로 지방 정부들이 일제히 기술혁신센터다 뭐다 해가지고 전문가 육성을 위한 플랫폼을 만들어서 다시 한 번 더 고용을 갖다 육성하겠다는 말씀을 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노동시장 유연화죠. 모든 지방정부들이 노동시장 유연화를 갖다 다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즉 쉽게 자르되 쉽게 고용할 수 있는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쉽게 잘리면은 소비 안 하는 거 아니야라는 불안을 가질 수 있겠지만은, 근데 또 쉽게 고용한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죠. 만약에 쉽게 잘려서 소비 안 한다라 본다면 미국은 실패해야 돼요. 근데 미국은 성공을 했다는 사실이죠. 이 같은 중국이 결국 노동시장에 있어서의 경직성을 갖다가 좀 더 완화시키는 친시장적인 정책으로 바꿔나갔다? 기업들은 땅 파서 돈 버는 게 아니고 땅 파서 고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정책의 변화가 좀 더 중요했다라 본다면은 앞으로의 중국은 좀 더 긴 정년이 만약에 퇴직을 하면은 소비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소비를 연속성을 유지하는 정책이 일환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럼 언제 본격적으로 소비가 연계될 것인가, 그리고 본격화될 것인가. 그림 32번을 봐주시면은 이것은 중국의 신규 고용 지표입니다. 계절적인 거예요. 매년 3월부터 6월까지가 소비가 본격화되는 부분입니다. 보면 우리가 봤었을 때 4월 달에 발표되는 3월 달 고용 지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즉 3월과 6월 사이에 나타날 고용 지표들은 당해 연도의 기업들의 채용 여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3월 달에 고용 지표가 과거 평년 수준에 도달을 한다면은 그만큼 작년 수준을 상회한다면은 고용 여력이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결과적으로 올해 있어서의 소비 역시도 강할 수 있다는 부분이겠고요. 그림 34번이 대표적인 예죠. 이것은 중국의 가계저축 잔액 증감과 중국의 신규 고용 증감을 갖다 역축으로 그렸을 때의 추이입니다. 사실상 고용이 좋아져야 저축이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림 34번 봐주시면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고용이 좋아지면 어련히 저축은 줄어들고 이게 부동산 투자를 가든 또는 소비로 가든 이 같은 그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본다면 중국의 딴에서 결국 3월달, 즉 4월에 발표되는 3월달 고용지표를 보면서 우리가 접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때부터는 추가적인 퍼포먼스가 나올 걸 갖다 확인해야 되지 않겠는가라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꼭 그때 3월 고용 지표 확인해야 돼? 지금 여러 가지, 아니, 지금쯤 중국 고용 어떤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확인해 보면. 지금 지표가 안 나왔잖아요. 아니, 뭐, 경제 지표라는 게 여러 가지 센티나 분위기도 조정, 반영되잖아. 저는 1월 달에 나온 부동산 지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좋아진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물론 아직까지는 일선 도시, 즉 우리로 치면 서울이죠. 일선 도시의 부동산 가격 중심으로 반등이 이루어졌지만은 어쨌든 이 팀으로 놓고 본다면은 2선 도시도 반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부동산의 규제 완화가 정책단에서의 통화 정책은 늘상 중국은 12개월의 시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정책은 실제 반영되기까지. 그럼 작년 7월부터 완화를 갖다 계속 했다는 거는 본격적으로 완전 정상화는 올해 7월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럼 그 전까지 점점 회복된다는 건데 이미 1월 달에 부동산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게 부동산 확인됐다면 지표랑 고용 지표랑 그렇게 관련도 높아요? 있을 수 있죠. 왜냐? 부동산은 앞서 말씀드린 부동산 우리가 집을 사면 뭐를 하죠? 인테리어를 해요. 인테리어하고 뭐를 하죠? 가전제품 사고 가구 사고 나중에는 자동차를 사겠죠. 결과적으로 이 같은 부분을 보면은 전체 소비 시장에서 38%를 차지하고 전체 고용 시장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갖다 주기 때문에 결국 고용과 연계된다고 먼저 부동산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점점. 그런 거 말한 거야. 중국에도 뭐 취업 플랫폼도 있을 거고 뭐 이런 데를 동향을 보면 최근에 구인을 많이 하고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런 것들 좀 데이터가 건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시기를 지금 가늠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고용이라고 지금까지 하니까. 나오는 지표는 12월까지의 지표잖아요. 아.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판단하기가 어렵죠. 다만 이 고용을 선행하는 건 무슨 지표죠? 결국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고용 지표를 갖다가 대략 한 10개월 정도 선행하거든요. 그럼 봤었을 때 지금 부동산이 좋아졌다? 점점 그런 고용이 좋아질 수 있다라는 우리가 방향성을 볼 수가 있죠. 오케이. 알았어. 이미 작년 10월부터 부동산은 바닥을 찍었었으니까요. 당신 추론대로라면은 3월, 4월에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올 거고.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확신을 갖고 더 세게 소비주 접근할 수가 세게 있겠죠. 접근해도 된다. 이 얘기. 그렇죠. 왜냐면 진짜 숫자가 이제부터는 필요한 시기니까요. 찍힌다. 숫자가 찍힌다. 그러니까 먼저 주가가 선반영했다는 거는 이제부터 진짜 숫자가 필요한 거예요. 결국 시장은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정말 좋아? 좋아? 표 9번에서 봐주시면 2020년과 우리가 비교해보자 이거죠. 2020년 때 많은 사람들이 중국 보복 소비 할 거는 안 일어났어요. 당시 2020년에 보복 소비 할 거야 했는데 안 했어요. 왜? 뒤늦게 했어요. 고용지표 확인하고 했거든요. 그럼 봤었을 때 당시에도 중국이 먼저 좋아졌다가 주가가 반등했다, 무너졌다 다시 좋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고용지표 확인이 중요하다 봐요. 그때랑 근데 지금의 차이점은 그때는 제한적인 리오프닝이고 지금은 완전한 리오프닝이니까 결국 방향성 측면에서라던가 정책적인 측면에서인가 완전히 다른 시장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개인 질문 많이 해서 시간이 많이 갔네. 바로 은행 쪽 넘어갈까? 그러면? 네. 다 얘기한 거지?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 탑다운에서 결론을 내주셨지만 그 리오프닝하고 경기 회복이 될 때 은행주는 수혜주다라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그 글로벌리 은행주들이 랠리를 보일 때 중국은 소외가 됐었고요. 또 중국 시장이 작년부터 반등을 할 때도 은행주는 오르지 않았었거든요. 섹터 중에서도. 근데 좀 후행적으로 은행주가 그 갭을 메워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이 데이터만 봐도 중국이 올해 성장률이 엄청 좋은 거네. 그러니까 뭐 5%니까 뭐 예전에 비해서 높지 않지. 근데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나마 22년 대비 23년 성장률이 그러니까. 올라오는 곳은 중국밖에 없을 것이고 오케이. 또 가장 먼저 이 침체 구간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반등도 빠르지 않을까. 그러면은 뭐 금리 사이클인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은 21년, 미국은 22년부터 가파르게 금리를 올려왔고 이 와중에 은행들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은행주 주가가 이제 선진국, 뭐 한국 다 좋았었는데 중국은 보시는 것처럼 계속 이제 금리를 내려왔던 게 앞서 설명해 주신 이제 그 배경이었던 거고. 그 아까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인데 실물 경기가 계속 안 좋을 때도 중국은 이렇게 통화량 공급을 계속 해왔던 상황입니다. 이게 결국 은행의 대출하고 이제 연계되는 부분이고 은행이 경기 방어적인 이런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거고 아직까지 뭐 실물 경기 지표들은 계속 조금 이제 조정을 받고 있지만 뭐 얘기해 주신 뭐 선행 지표 같은 것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양상이 이제 전개될 거다라고 보면은 계속적으로 금리를 이렇게 내려왔거든요. 근데 뭐 빠르면 연말쯤 해서 이제 중국도 금리 인하가
일단은 좀 일단락될 가능성이 높고 그게 결국 이 마진을 계속 은행권의 마진을 계속 눌려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이 조금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뭐 선진국처럼 금리를 다시 얼마나 뭐 가파르게 올릴지 안 올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인하 사이클이 종료된다라는 거는 뭐 은행권 입장에서 볼 때는 나쁘지 않은 그런 이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46번 이걸 이렇게 제가 이거 보면서 좀 봤습니다. 이게 이제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은행권들은 이제 안정적으로 대출을 공급해 가면서 경기를 방어하는 역할을 했고 최근에 보면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이 중요한데 보면은 기업보다 가계 쪽 대출이 안 나오고 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안 나오고 있냐면 전체 중국 은행 대출 중에 한 4분의 1 정도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거든요. 주택 대출도 있고 디벨로퍼 관련된 대출도 있고 근데 총 대출 대비 부동산 대출의 증가율이 확연히 좀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아까 이게 최진현 연구가 연결이 되는 거네. 네. 이게 완전 박살나 있는 거네. 쉽게 말해서. 그렇죠. 이걸 돌려놓으려고 하는 거 있고 중국이. 가격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건데, 근데 아까 얘기해 주셨지만 일선 도시 같은 데는 뭐 이제 그래도 이제 YY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2선 도시나 이제 3선 도시 같은 데가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조심스럽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안정화된다라는 가정을 하면은 이게 결국 은행권 입장에서 봤었을 때 대출 증가율도 그렇고 그치.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자산 건전성 우려인데 이 이게 부분에 사실은 대한 글로벌하게 걱정거리였죠. 이게 그래서 헝다 이후에 맨날 그 그림자 금융 얘기하고 맨날 그랬었잖아. 예. 그 문제 일단 없다는 거지 지금. 실제로 보면은 이게 은행권의 부실 채권이거든요. 근데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건 오, 분명히 엄청난데? 맞아요. 규모는? 예. 규모는 엄청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전체 대출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 총 대출 중에 비중은 보면 거의 이제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데이터 잠깐 설명 좀 해줘봐. 이게 결국 엄청 늘어나고 있고 항상 걱정을 하는 게 저게 늘어나니까 걱정을 하는 위로 거야. 갈수록 조금 더 이제 질이 그렇지. 나쁜 대출들인 거고. 근데 근데 왜 괜찮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푸른색으로 표시된 이 고정 이하 여신 비율, 그러니까 전체 총 대출이 늘어나는 것 중에, 그러니까 전체 대출 중에 이 부실 채권의 비율은 보면은 그렇게 크게 늘어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적어도 전체적인 대출이 늘어나는 것 중에 이 부실 채권의 비율이 급증하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제가 조금 이제 유심히 보고 있는 부분은 이게 분명히 뭐 부실들이 계속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봐주시듯이 중국 은행들이나 한국 은행들이 글로벌리 저평가 받고 있는 이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뭐 이제 가계부채 이제 문제가 있고 중국은 이런 기업부채나 아니면 부동산 버블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사실 이 북밸류를 그렇게 신뢰를 못한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 고질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인 거고. 이거를 은행권별로 조금 이제 나눠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여기서 보시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장돼 있는 은행들 중에 국유은행들이고요. 이 푸른색은 뭐 이제 초상은행으로 대표되는 이제 주식제 상업은행, 이것도 대형은행, 전국구 은행인데 부실 채권 비율이 높은 은행들은 사실 조금 더 규모가 작은 지방은행 같은 이제 그런 은행들이 그러니까 높거든요. 그 핵심적인 곳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일선 도시는 조금 2선 도시, 3선 도시 그런 문제 쪽에서 있듯이. 뭐 부동산이나 아니면은 이제 디벨로퍼들이나 아니면 조금 이런 기업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 조금 덜 이제 우량한 기업들 대출을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아까 뭐 크레딧 리스크 얘기도 했지만 뭐 만약에 터져도 이제 그런 쪽들이 좀 문제가 될 것이라서 저는 적어도 저희가 좀 접근할 수 있는 이 대형 상업은행은 그 위험엔 좀 비껴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시기별로 봤을 때 올해가 그 위험이 커지기보다는 조금 더 이제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중국 은행주에 대해서 조금 반전을 기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그리고 만약에 접근을 한다 그랬을 때는 안정성을 그래도 이제 겸비한 대형 은행들 위주로 접근하는 거는 그렇게 나쁜 선택이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국 은행주가 그동안 못 올랐고 시장 대비도 상대 수익률이 저조하고, 그리고 이제 은행권을 선택을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 은행들이 수익성 지표도 좋지만 이 뭐 충당금 적립 비율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가장 중요한 이 자본 비율 같은 것도 보면은 이 공상은행, 건설은행이 가장 높게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해서 뭐 배당 같은 것도 이제 상당히 안정적으로 계속 주고 있고, 그래서 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약에 중국 시장을 올해 정말 이제 좋게 판단을 하고 중국의 경기,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이 회복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은행주를 굳이 이제 배제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은행 참 옛날에 중열풍 불 때 엄청난 지금은 시총 지금도 그렇게 큰가요? 네, 지금도 뭐 국내가 대표 뭐 KB나 신한에 비해서 10배 시총이니까요. 네, 그치. 200조 이상이니까. 근데 그때 열풍은 사실 중국만의 이제 고성장의 네, 시기였고 지금은 이제 중국도 사실 뭐 중저성장 시대로 이제 가고는 있는데 상대적인 저평가다라고 저는 뭐 해외 주식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라면 중국 주식 중에 중국의 저 대표 공상이나 건설 같은 은행들 투자도 괜찮은 것 같은데 난 오히려 전배순 연구원이랑 오늘 최지현 연구원 얘기하면서 난 제 입장에서 주된 관심이 좀 시장이 좀 더 활력을 더 이어질 수 있을까 했을 때 중국의 은행주가 어떤 프락시처럼 바로미터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 프락시 바로미터라기보다는 그동안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반등을 할 때 은행주가 사실 되게 저조했거든요. 상대적으로 계속 저조했으니까. 계속 빠졌었고, 그러니까 뭐 다른 은행주 대비 다른 국가의 은행주 대비해서도 빠졌었고 중국 시장 대비해서도 빠졌고 해서 근데 이제 빠졌던 이유가 리오프닝 기대감이 있을 때도 중국에서는 계속 금리를 내렸었고 그러면서 이제 실적이 이제 좀 계속 좀 저조했었고 이런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좀 후행적으로 저는 좀 이 은행주들이 좀 반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프록시라고 하면 아무래도 은행주는 이제 경기를 반영하는 거니까 이 건전성이나 뭐 이제 경기 반등에 대한 기대가 확실해질 때 뭐 외국인 투자자들도 중국 은행주를 좀 매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분명히 이제 중국이 조금 이제 안전하구나 이런 시그널을 저희가 참조할 수 있는 힌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궁금한 거 요즘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세미나 요청 많이 들어와요? 예. 그래서 목이 좀 쉬었거든요. 몇 명이서 보통 같이 가요? 5명 있으면? 저희 뭐 되는 대로 일단은 예. 네. 가보면 뭐에 제일 관심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진짜 소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어. 소비한다면 언제 할 것인가? 어. 그게 소비 일단, 대상이 뭐가 있냐 한국에 그런 건 아니냐 안 물어봐. 네, 일단 뭐 거시단에서는 그 정도로 아니 여쭤보시고요. 그것도 이제 물어봐서 저희 소비세 예, 거시단에서만 그 정도로만 물어보고요. 이제 섹터 단에서는 같이 회의 세미나 들어가지 네, 않아? 같이도 하는데 이제 같이 안 하는 것들도 많다 보니까요. 좀. 같이 할 때 반응은 어때? 그러니까 얘기해 보면 뭐에 사람들이 좀 혹해하는 것 같아요. 리오프닝 관련 얘기하면 저번 순장 보기엔. 그러니까 중국을 기대하고 있다. 중국이 뭐 바닥에서 좀 올라오긴 했지만 여전히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는 그동안 많이 못 갔기 때문에 올해는 중국을 좀 유심히 보고 있다라는 거는 거의 이견이 없으신 것 같고요. 기관 투자자분. 국내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의견들이 갈리는 거기서 갈리죠. 말씀하셨듯이 이제 예전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중국 수혜주를 뭐 이렇게 딱 뽑을 수가 있겠는가. 근데 사이도 좀 안 경쟁 좋고. 구도가 좀 달라지고 이렇게 산업의 변화가 사실 장기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많이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고민하는 건 알고 있지 다들. 그렇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호기심 많은 것들이 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 나는. 전자제품 이쪽은 별로 관심 없는 것 같고 네. 엔터 쪽도 아직까지 잘 안 풀리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어쨌든 개인 소득이 계속 늘어나고 이 삶의 질을 계속 추구하는 쪽으로 중국인들도 변화할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잘 먹고 잘 입고 이렇게 여가를 즐기고 이런 쪽이 뭐 수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은 공감은 좀 많이 하시는 것 같고 말씀대로 좀 기술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들 뭐 경기 소비재나 그러니까 경기 민감재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의구심이 있다 이런 시각을 많이 최년 보고 있습니다. 영화 오랜만에 왔으니까 중국 친구들 아직 중국에 많이 살죠. 네. 한국을 왜 이렇게 안 좋아해요? 싫어요? 한국을 안 좋아한다라는 게 보면 맨날 한국 사람들 보면 유튜브에 페이지 모르지만 보면 중국 사람들이 막 혐한하고 이런 거 많던데 진짜로 그래요? 근데 딱히 좋아한 적도 없어요. 좋아한 적도 없어요? 예. 한국 좋아하지 않았나? 옛날에 뭐 연예인들도 아니, 좋아하고. 근데 딱히 좋아한 것도 없었고 싫어한 것도 없었고 그냥 무미건조한 그래요? 최지원 연구원 주의가 그런 거 아니야? 콜라보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적절하게 중국 관련 내용은 나온 것 같아요. 중국. 마지막 인사가 뭐 이렇게 손 한번 흔들면서 끝내는 거예요. 네. 이게 이 제목이 네. 유노스톡, 유노스톡 안녕히 계세요 이렇게 하는 거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옛날에 함께 고민하시죠가 좋은데 말이야. 그것도 또 우리나라 연구원이 바꿨더라고 또. 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너스톱. 또 안녕히 안녕히 계세요. 계세요. 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